이순신의 최후. 무술년 7월 수군 도독 진린이 경성에 도착하여 함께 적을 공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성격이 사납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많은 이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임금께서 강둑에 나가 전송할 때 진린의 부하 병사들이 백성들에게서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찰방 이상규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피가 낭자하였다. 이를 본 임금께서는 크게 걱정하시며 즉시 이를 멈추게 하고 이순신에게 진린을 정중히 대하여 그가 노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순신은 미리 진린의 방문 소식을 듣고 술과 고기를 준비하며 기다렸다. 진린이 도착하자 이순신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그를 후하게 대접했다. 또한 천병, 명나라 병사들에게도 넉넉한 음식을 제공하니 명나라 병사들이 서로 말하기를 과연 훌륭한 장수로다 라며 감탄하였다. 진린도 매우 기뻐하였다. 이순신과 진린이 함께 군사 전략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적선 100여 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순신과 진린은 각각 전선을 지휘하여 녹도로 향했다. 그러나 적군은 아군을 보자마자 일부러 후퇴하며 유인하려 하였다. 이에 이순신은 적을 추격하지 않고 녹도 만호 만송 여동에게 전선 10여 척을 이끌고 저리도로 돌아가 매복하도록 명령했다. 진린 또한 수십 척의 전선을 대기시키며 전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진린과 이순신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진린의 부하 천총이 다가와 보고했다. 아침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적병 수백 명을 베었으나 명나라 병사들은 불리한 바람 때문에 단 한 명의 적도 베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진린은 크게 노하며 소리쳤다. 무사들을 보내 적군을 처치하라. 그러면서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를 본 이순신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였다. 이순신이 진린에게 말했다. 장군께서 이미 천조의 대장이 되어 이곳을 지휘하시니 우리의 승리는 곧 장군의 승리입니다. 장군의 덕으로 전투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승전 소식을 황제께 보고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진린은 크게 기뻐하며 이순신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예전부터 공의 이름을 천둥처럼 들어왔는데 과연 헛된 소문이 아니었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술을 따라 함께 하루 종일 즐겼다. 이후로 진린은 자주 이순신의 진영에 머물렀다. 그는 이순신의 지휘가 엄격하고 명확한 것을 보고 감탄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이 많은 전선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적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조선의 전선에 올라타고 이순신의 지휘를 따랐다. 그는 이순신을 항상 장군이나 어른을 높이는 노야라 부르며 말하곤 했다. 공은 동방 사람이 아니라 만약 중국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천하의 대장이 되었을 것이오. 진린은 조정에 보고서를 올려 말했다. 통제사 이순신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나라를 다스릴 재능을 갖추었으며 온 세상을 빛낼 공훈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것은 진린이 이순신을 깊이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병사들은 이순신의 위험을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약탈을 일삼았다.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본 이순신은 영을 내려 마을의 크고 작은 집을 모두 철거하고 다음과 같은 방을 붙였다. 모일부터 모일까지 이 지역의 모든 백성을 섬으로 이주시킬 것이다. 영이 내려진 후 이순신은 자신의 옷과 이불도 배에서 내렸다. 이를 본 진린의 막하 병사들이 방을 가져가 진린에게 보고하자 진린은 급히 부하 가정을 보내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순신은 이렇게 답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명나라 병사들의 약탈 때문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장으로서 군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 합니다. 진린의 부하 가정이 돌아가 자세한 사정을 전하자 진린은 크게 놀라 즉시 이순신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만류했다. 또한 사람을 보내 배에서 내린 이순신의 옷과 이불을 다시 배로 옮기게 하고 간곡히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순신이 말했다. 장군께서 제 뜻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어찌 즐겨 이곳을 떠나겠습니까? 진린이 대답했다. 내가 어찌 공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그러자 이순신이 말했다. 명나라 병사들이 우리나라를 속국이라 여기고 거리낌 없이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저에게 병사들의 약탈을 엄격히 금지할 권한을 주신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린이 답했다. 그 일이 어찌 어려운 일이겠소. 즉시 허락하니 이후로 명나라 병사들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명나라 병사들은 이순신을 진린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기를
신불합장, 매운 음식과 장이 어울리지 않는다. 라며 모두 기이한 이야기로 여기고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도원수 권율이 경상도에서 후퇴하여 도성에 도착하자 임금께서 그를 불러 적군의 상황을 물으셨다. 이에 권율이 대답했다. 적병의 기세가 태산 같아 그 위세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께서는 이를 듣고 깊이 걱정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군이 물러갔다. 이후 권율이 다시 경상도로 내려가자 대신들이 상소를 올려 말했다. 권율은 본래 지략이 부족하고 또한 겁이 많으므로 도원수의 직책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때 명나라 장수 양경리와 마제독이 수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조선군을 선봉으로 삼아 경상도로 내려가 울산에 주둔한 적을 공격하려 하였다. 적장 청정은 울산 동해변의 험한 지역을 골라 성을 쌓고 굳게 방어하고 있었다. 양경리 등이 나아가 성을 공격하자 적군이 병력을 내보내 맞섰으나 결국 성 안으로 퇴각하였다. 아군이 승세를 타고 성을 포위하여 맹렬히 공격하자 적군은 성 위에서 총을 마구 쏘고 돌을 던져 반격했다. 이에 많은 조선군과 명나라 군사가 희생되었고 양경리 등은 쉽게 성을 함락할 수 없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김웅선은 수백 명의 병력을 이끌고 성 밖에 매복하고 있다가 밤에 물을 길러 나온 적군 100여 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굶주린 모습이었다. 이를 본 장수들이 말했다. 성 안의 식량이 이미 바닥난 것이니 머지않아 적이 반드시 도망칠 것입니다. 이에 양경리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성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였다. 그러나 날씨가 극도로 추워지고 며칠간 계속 비가 내려 군사들은 손발을 떨며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 게다가 100여 척의 적선이 접근하여 청정을 구원하려 하였다. 이에 양경리는 적의 상황을 보고 즉시 군사를 거두어 경성으로 돌아와 다시 병력을 정비하고 공격을 논의하였다. 무술년 7월 명나라 병부주사 정흥대가 명나라 경리 양호를 무고하여 파직시켰고 이어서 체포하여 압송하였다. 이에 임금께서는 양호의 공로를 생각하시어 즉시 좌의정 이원익을 명나라에 보내어 양호가 억울한 처지에 놓였음을 소명하도록 하였다. 9월 명나라 대장 형계가 다시 군마를 정비하여 적을 공격하려 하였고 마귀에게 울산을 지키게 하고 동일원에게 사천을 방어하게 하였으며 수군 도독 진린에게 적을 토벌하도록 재촉하였다. 진린은 이순신과 함께 수군을 이끌고 좌수영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런데 적군이 철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전선을 몰아 순천 외교에 도착하였다. 이는 적장 평행장이 이끄는 선발대였다. 이순신은 남해안감 김희행 등에게 전선 10여 척을 맡겨 적진을 돌격하게 하였고 그 결과 외선 4~5척을 격파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조수가 빠지면서 부득이 철수하였다. 같은 날 명나라 육군 도독 유정이 기병 1만 5천 명을 이끌고 외교 북쪽에 도착하여 행장을 공격하려 하였다. 이에 적장 평의지가 정예 병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남해에서 평행장의 진영으로 합류하였다. 이는 평행장이 유정과 협력하여 수륙에서 적을 협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투 중 사도첨사 황새득이 적의 철안을 맞고 전사하였다. 황새득은 본래 이순신의 처족이었으며 많은 장수들이 찾아와 조문하였다. 이에 이순신이 말했다. 새득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가장 영예로운 일이다.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11월이 되자 변성남이라는 자가 적진에서 탈출하여 보고하였다. 일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미 사망하였고 일본 장수들이 후계 다툼을 벌이며 급히 철수하려 합니다. 어느 날 밤 진린이 이순신에게 말했다. 어젯밤 천문을 보니 동방의 장군별이 떨어지려 하고 있소. 이는 분명공에게 해당하는 징조이니 어찌 삼국지의 제갈무후의 병법을 본받지 않으려 하십니까? 이에 이순신이 대답했다. 나의 충성심이 무후만큼 크지 못하고 덕 또한 무후에 미치지 못하며 재주도 부족하오. 내가 비록 무후의 병법을 따른다 해도 하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소? 이때 평행장 등 일본군 장수들은 서둘러 철수하려 했으나 조선 수군이 길을 막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많은 뇌물을 명나라 도독 진린에게 건네고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에 진린은 이순신에게 적과 화친을 맺고 군을 철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미 조선의 대장이 되었으니 감히 적과 화친을 논할 수 없으노. 하물며 적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으노. 이에 진린은 부끄러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일본 사신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통제사에게 설득하였으나 그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 사신이 돌아가 이 사실을 평행장에게 보고하자
평행장은 다시 조총과 보물을 이순신에게 보내며 강화 협상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호히 응수했다. 임진년 이후로 수많은 적을 무찔렀고 전리품과 무기가 산처럼 쌓였소. 하지만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마땅히 내 목을 베어 군중의 경고로 삼아야 하나 이번만은 용서하겠소. 그러나 빨리 돌아가서 행장에게 전하시오. 목을 깨끗이 씻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이오. 이를 들은 일본 사신은 크게 두려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고 쥐새끼처럼 도망쳤다. 한편 진리는 이미 일본군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기어코 철수할 길을 열어주고자 했다. 그는 이순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잠시 행장을 놔두고 남해의 운고한 적을 공격하려 하는데 공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자 이순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남해에 있는 자들은 본래 조선의 백성이며 진정한 적이 아니오. 어찌 공격할 수 있겠소? 진린이 말했다. 비록 조선 사람이지만 이미 적에게 붙었으니 이는 곧 적과 다를 바 없으노. 이제 공격하면 큰 어려움 없이 많은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이순신이 답했다. 명 황제께서 특별히 모든 장군들에게 적을 토벌하라고 명하신 것은 진실로 이 작은 나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오. 그런데 장군께서는 도리어 더 많은 살육을 하려 하시니 이는 황제의 본뜻이 아닐까 두려울 뿐이오. 이에 진린이 화를 내며 말했다. 황제께서 내게 내린 임검이 있소. 누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할 것이오? 그러나 이순신은 단호하게 맞섰다. 내 한 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소. 하지만 어찌 감히 외적을 살려두고 오히려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해칠 수 있겠소? 그는 끝까지 반대하며 강하게 다투었고 결국 진린도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그해 11월 17일 저녁 평행장이 신호용 불빛을 올려 남해의 적군과 서로 연락하였다. 이는 평행장이 곤양과 사천에서 농성하며 일본의 정예 부대를 불러들인 것이었다. 이들은 일본의 산주군으로 용맹함이 뛰어나 선봉에 서서 조선군을 공격하고 후퇴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순신은 모든 군사들에게 신중하게 전투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11월 18일 왜군의 전선 500척이 곤양과 사천을 지나 조선군을 향해 접근했다. 이에 이순신과 진리는 함께 노량으로 나아가 전투를 벌였고 외선 100여 척을 격파한 후 잠시 군을 정비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날 밤 삼경이 되자 이순신은 배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 전투에서 적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잃어도 한이 없으노. 하늘이 감동하여 바다와 육지에 가득한 외적을 모두 무찌를 수 있게 해주소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별 하나가 환하게 빛나더니 바다로 떨어졌다. 이순신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놀라워했고 이를 본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11월 19일 이순신은 다시 진린과 함께 남해 해상에서 외장 청정의 함대를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전투 도중 갑자기 적의 조총탄이 날아와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이순신이 쓰러지자 곁에 있던 부하들이 급히 그를 붙잡아 배 안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지금 전투가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조카 이완은 본래 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이순신의 아들 이회에게 말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슬픔을 참을 수 없으나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군사들이 동요할 것이오. 적이 이 틈을 타 기습하면 장군의 시신조차 온전히 모시지 못할 것이오. 그는 즉시 이순신의 명령이라 하며 전투를 독려했다. 한편 진린의 전선이 적에게 포위당해 거의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본 이완이 중군을 지휘하여 적선을 맹렬히 공격하자 왜군은 일시에 무너지고 도망쳤다. 이때 진린이 배를 몰아 전진하며 크게 외쳤다. 통제사는 어디 있는가? 이완이 뱃머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숙부께서 이미 운명하셨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아 배 위에서 쓰러지며 통곡했다. 통제사가 이미 돌아가신 뒤에야 내가 목숨을 건졌구나. 그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군사들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곡소리가 바다에 가득 울려 퍼졌으며 명나라 장수들도 함께 애도했다. 이때 일본군은 퇴로를 확보하여 본국으로 철수했고 곤양, 사천, 거제, 웅천, 부산, 순천 등에 남아있던 적들도 일제히 철수하였다. 이순신의 아들 이회 등은 고금도에서 장군의 유해를 모시고 아산으로 향했다. 그 길을 따라 백성들의 곡성이 끊이지 않았고 진린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조문하며 치제를 올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만장을 지어 이순신의 공적을 기렸다. 진린은 조선군을 이끌고 철수하는 길에 아산에 들러 직접 조문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명나라에서 형계가 사신을 보내어 진린에게 병력을 정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그는 부의금 수백 냥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고 떠났다. 이회는 비록 상중이었으나 이에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급히 길을 나서 아산대로에서 진린을 만나자 즉시 말에서 내려 절하며 인사했다. 진린은 이회의 손을 잡고 한동안 함께 통곡한 뒤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벼슬을 하고 있는가? 이회가 대답했다. 소자는 지금 초상 중이니 어찌 벼슬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진린이 말했다. 중국에서는 초상 중이라도 상을 패하지 않고 논공 행상을 한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공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 늦구나. 내가 반드시 너희 국왕께 보고하여 빨리 자기를 받도록 하겠다. 임금께서는 이순신의 죽음을 듣고 깊이 슬퍼하시며 즉시 재관을 보내어 치제를 올리게 하셨다. 또한 그를 승진시켜 대광보국 승록대부 우의정, 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덕풍부원군으로 추정하시고 시호를 충무공이라 하셨다. 이순신은 가정 원년 을사에 태어나 만력 원년 무술의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54세였다. 그의 장수들이 충무공을 위해 사당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경상좌수영 북쪽에 묘당을 세우고 충무사라 이름 붙였다. 호남의 백성들은 서로 재물을 모아 돌비를 만들고 방백에게 이를 새겨 세울 것을 청하였다. 이에 방백은 진안현감 신인도를 보내 비석을 세우게 하였고 거기에 다음과 같이 새겼다. 조선국 영의정 덕풍부원군 충무공 이장군 8호비. 이 비석은 좌수영을 오가는 길목에 세워졌다. 이후 이울룡이 통제사로 임명되자 백성들의 뜻을 따라 거제도에도 충무공이 사당을 세웠다. 그리하여 모든 배들이 출항할 때마다 반드시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다. 또한 영남 해변의 백성들도 충무공의 묘당을 노량에 세우고 출입할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 이는 노량이 한산도와 가까운 연고 때문이었다.